구매 대행에서 수익을 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거든요. 본업보다 많이 버는 세컨드 리치입니다. 제 수강생분들도 매출 1억을 넘었고요. 그리고 월 매출 1억을 돌파하셨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특이해요. 그 매출이 1억 5천인데 순수익이 1억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뭐 3개월에 1억 매출을 내셨었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매출 4,600 정도를 내셨었고요. 그래서 다양한 수강생분들께서 수익을 내셨었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구매 대행 수익화 전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위탁 판매일 때는 경쟁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왜냐하면 겹치는 상품이 너무 많아서. 근데 구매 대행은 겹치는 상품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구매 대행에서 수익을 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핵심은 뭐냐? 아이템이 매력적이어야 돼요. 매력적인 아이템을 셀렉을 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아이템의 트렌드를 디테일하게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밸류를 찾는 거고, 그래서 제가 밸류 소싱을 어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매력적인 아이템을 셀렉을 해야 돼요. 자, 이게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위탁 판매, 구매 대행, 나라만 다른 거지 뭐가 다른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인구가 적잖아요. 그래서 팔리는 것만 팔아요. 깔끔하고 약간 FM적인 거. 근데 중국은 땅덩어리가 넓잖아요. 뭘 만들어도 누군간 사요. 다양한 제품이 많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깔끔한 걸 좋아해도 가끔 가다가는 분위기도 내고 싶고, 가끔 가다가 포인트 컬러 들어간 것도 입고 싶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거는 너무 FM적이야. 근데 그럴 때 약간 너무 촌스럽진 않지만 적당하게 예쁜 제품이 타오바오에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이템들을 셀렉해 줘야 돼요.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리를 해보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딱 먹었는데 싱거워요. 소금을 쳤는데 짜요. 뭔지 아시겠죠? 이게 미묘한 그걸 넘어가면 너무 짜지고 너무 싱거워져요. 그래서 매력적인 아이템을 셀렉하려면 트렌드를 파악해야 되고요. 사실 천재 강사님들의 강의는 보통 이렇게 됩니다. 키워드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소싱 사이트 가서 팔릴 아이템 고르세요. 그 다음에 업로드 하시고 광고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팔릴 아이템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트렌드를 분석하는 방법을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매력적인 아이템을 셀렉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왜 어렵냐? 취향과 매력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다양해요. 너무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죠. 너무 맛있는 집이어서 친구를 데려가서 야, 여기 먹자 해서 데리고 갔어요. 근데 친구가 맛이 없대요. 그럼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죠. 그런 것처럼 내가 맛있어도 친구가 싫을 수도 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끼리끼리 만난다. 가족들은 가족들이어서 비슷해요. 친구들은 친구들이어서 비슷해요. 결국에 평생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 사이에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다르면 안 만나요. 말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자신의 취향 속에서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취향을 만나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보통 취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디자인. 요건 뭐냐면요. 이왕이면 다홍치마. 뭐 옷에 보풀 좀 나면 어때? 디자인만 예쁘면 되지. 이런 스타일. 뭐 노트북? 뭐 그냥 적당히 굴러가고 좀 예쁜 거 사고 싶어. 그런 스타일. 스펙. 뭐니 해도 품질이지. 요거 봐, 이거 품질 부드러운 거 봐. 이거 싼 거 사면 계속 사야 돼. 비싼 거 사서 오래 사서 이런 품질. 그리고 가성비. 뭐니 해도 가성비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우리 뭐 스테이크 먹으러 가자 하면 꼭 남자 친구들 중에 그런 사람 있어요. 야, 그 돈이면 국밥이 몇 그릇인데 가성비충. 가성비.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트렌드를 분석할 때는 디자인을 봐야 되고요. 스펙을 파악을 해야 되고요. 가성비까지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아까 1페이지를 보라고 했잖아요. 아까 보통 센스 좋고 천재인 분들, 그런 분들은 그냥 보자마자 이 세 개가 알아서 막 돌아가요. 디자인은 어떻고 가성비는 좋고 오케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소귀의 경읽기예요. 봐도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따로따로 보려고 해야 돼요. 디자인 먼저 보고 스펙 보고 그 다음에 가성비를 따로 봐야 돼요. 그러면 똑같은 1페이지를 3번 되새김질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잔상이 남아요. 예를 들어서 이 디자인을 봅니다. 자, 이 제품을 보고 어떤 사람은 야, 너무 이쁘다. 저 꽃무늬 봐.
와 완전 감각적이야, 약간 현대미술 같아 라고 해요. 근데 취향이 아닌 사람들은 어우 정신사 놓고 뭐하냐? 아니 거실에다 이거 뭐야, 낙서도 아니고. 자, 이것이 취향인 사람. 야 완전 고급스럽고 모던하다, 완전 세련돼, 분위기가 야 엄청 살아남는다. 취향 아닌 사람, 어우 정신사 놓고 촌스러워. 야 완전 깔끔하고 예쁘다. 근데 취향이 아닌 사람은 야 저거 심심하고 흔한 건데 왜 사냐? 뭐 다른 예쁜 거 많은데. 야 완전 컬러풀하고 팬시하지 않니? 아우 저런 걸 왜 사? 아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좋으면 다른 누군가가 그걸 싫어해요. 예를 들어서 머리색을 예쁘게 컬러풀하게 해요. 그럼 누군가는 그걸 보고 와 진짜 영하고 트렌디하다. 근데 누군가는 양아치인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항상 그것을 공존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쪽에 속할지는 몰라요. 내가 이게 취향일 수도 있고 이게 취향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을 볼 때는 전적으로 내가 좋다 싫다를 빼고 그 디자인을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이거를 이해하면 산으로 갑니다. 어떻게 되는지 봐볼게요. 아 요거구나 찾고 셀렉을 할 때 아 예쁜 거 어째, 예쁜 거 어딨지, 예쁜 거 어딨지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1시간 동안 조사한 거랑 30년 넘게 있던 내 취향이랑 뭐가 더 셀 것 같아요? 내 취향이 더 세죠? 예쁜 거 내가 예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안 팔려요. 자, 두 번째님은 스파르타 프로젝트니까 해봤잖아요. 셀렉하면 되게 예쁘다고 셀렉했는데 제가 피드백하면 내가 이걸 왜 셀렉했지 막 이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본인의 취향을 떨쳐내기가 정말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해하지 말고 외우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디자인은 외우는 거예요. 스펙 같은 경우는 1페이지를 보면 되는데 스펙은 정말 쉬워요. 진짜 한 40분만 1페이지 뒤지면서 다 보잖아요. 끝나요. 뭐 폴리에테르고 어쩌고, 요거는 뭐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고 막 그런 식으로. 스펙은 사실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사실 스마트 스토어 하면서 스펙을 놓친 사람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너무 쉽거든요. 1페이지 디자인을 쫙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스펙을 봐야 돼요. 스펙을 먼저 보잖아요. 사람은 언제나 더 쉬운 방향으로 가려고 해요. 디자인은 난해하고 어렵고 취향도 많고 내 취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막 복잡하고, 그런데 스펙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스펙에만 자꾸 포커싱이 하게 돼요. 그런데 스펙의 문제, 스펙이 높으면 당연히 가격이 높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커피, 제가 여러분들 커피 사드렸죠, 그죠? 커피가 또 엄청 맛있어요. 한 잔에 15만 원이래요. 드실 거예요? 스펙이 좋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가격도 높아져요. 그래서 스펙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가격 대별 스펙을 분류해야 돼요. 10,000원짜리 스펙은 10,000원짜리 스펙이에요. 20,000원짜리는 20,000원짜리 스펙이 있어요. 100,000원짜리는 100,000원짜리 스펙이 있어요. 근데 진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10,000원짜리 사면서 아 이건 품질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비싼 걸 사야죠. 그죠? 그럼 그 사람은 품질을 얘기하지만 결국 구매했으니까 그 사람이 따지는 건 스펙이 아니라 가성비겠죠. 그래서 약간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낚이면 안 돼요. 이렇게 낚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거 많아요. 물건 구매하면 리뷰에 그런 거 많아요. 아, 이 제품 품질 완전 별로예요. 완전 보풀 있어요. 보풀 있는데 샀잖아요. 그럼 스펙 취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쓰고 난 불편함, 그런 불만족은 구매 욕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격대별 스펙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다음은 가성비입니다. 가성비 같은 경우는 아까 스펙이랑 비슷하긴 한데요. 가격 대비 디자인과 스펙의 총합이에요. 너무 디자인만 보는 것도 극단적이에요. 너무 스펙만 보는 것도 극단적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남성분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잘생겼는데 맨날 도박하고 돈 펑펑 쓰고 다녀요. 애매하죠?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디자인과 스펙은 둘 다 모두 가지고 있다. 둘 다 매력적인 걸 찾으면 좋은데, 근데 더 디자인이 우세되는지 더 스펙이 우세되는지 그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가성비는 디자인과 스펙 점수예요. 자, 아까 기억나시죠? 제가 처음에 커플 시계 10,000원짜리 80,000원에 팔았는데 가성비가 좋다고 했잖아요. 그 150,000원짜리보다 디자인이 예쁘니까 가성비 있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150,000원짜리보다 스펙이 떨어지니까 가격을 80,000원에 팔았던 거예요.
그게 만약에 디자인도 예뻐요. 스펙도 좋아요. 20만 원에 팔았죠. 그래서 가성비는 결국에 디자인이랑 스펙 그 두 가지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페이지에 디자인과 가격대별 스펙을 파악해야겠죠. 자, 그럼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1페이지에 있는 상품들은 이런 제품들이었어요. 디자인이 우세된 제품이었죠. 귀여운 제품들이었어요. 자, 귀엽고 깜찍한 아이템들이 전반적으로 트렌드였던 거예요, 이 제품은. 그래서 셀렉을 합니다. 이건 귀엽긴 한데 아까 요거 귀여운 것보다는 조금 더 캐릭터 느낌. 그러니까 이거는 피카츄를 안 좋아하면 안 사요. 요거는 미키마우스를 안 좋아하면 안 사요. 그래서 그리고 지재권이나 저작권 문제도 있죠. 그래서 요거는 패스. 자, 타오바오 요거. 귀여워요. 막 엉덩이 있고 톡 귀엽잖아요. 근데 얘네를 이기기는 좀. 그래서 패스. 얘네도 귀여워요. 맥도날드, 햄버거, 맥주. 귀엽지만 뭔가 애매해요. 그러다가 제가 셀렉을 할 때 동물 모양? 이렇게 귀여운 애들이 있는데 입체적인 동물 모양? 그리고 이건 남성분들한테 드리는 팁인데 여성분들은 작고 동글동글하면 대부분 귀엽다고 느껴요. 작고 둥글둥글하면 귀엽다고 느껴요. 왜냐? 아이도 작고 둥글둥글하잖아요. 약간 본능적인 그런 기전이에요. 그래서 작고 둥글둥글하고 동물, 게다가 뭔가 행복하고 약간 얼빵한 표정. 이게 중요해요. 너무 귀여우면 별로 안 귀여워요. 얼빵하니 귀여워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디자인 같은 경우는 완전 압도할 정도로 예뻤었어요. 이걸 처음 셀렉할 때. 그리고 근데 마감이나 퀄리티가 좀 안 좋았습니다. 약간 붕어빵 튀어나온 그 꼬다리처럼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스펙이 낮아? 디자인 우세? 가격 낮춰.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한 3,800원, 뭐 4,000원, 5,000원 이렇게 판매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3,800원에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품 하나로 3천만 원의 순수익을 벌었죠. 9,147개인가 판매를 했을 거예요. 요거 원가는 450원이었거든요. 그걸 3,800원에 팔았으니까 아주 이득이 높겠죠. 가끔 저도 뭐 스토어 강사님들 만나거나 하면 이런 얘기 하면 안 믿어요. 450원짜리 3,800원에 팔았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안 믿어요. 왜냐? 그분들은 이렇게 안 파니까요. 그러니까 그 제품보다는 거기에 있는 메시지나 그런 매력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품 원가는 450원이지만 아까 4,500원짜리 제품보다 디자인이 더 우세했고 다른 거 같은 경우는 둥글둥글 안 하잖아요. 입체적으로. 이건 입체적이긴 한데 캐릭터 안 좋아하면 안 사잖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 너무 못생겼어요. 고민이 좀 못생긴 것 같아요. 요거는 뭐 둥글둥글하긴 한데 뭔가 그런데 요거는 둥글둥글. 그리고 얼굴도 크고 동글동글. 그러니까 디자인이 더 있으니까 여성분들한테 귀여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남성분들 이거 집중하세요. 귀엽다 랑 귀여워. 달라요. 진짜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여성분들은 그냥 귀여움 하나로 구매를 할 수 있어요. 아무짝에 쓸모없는데 귀엽다고 구매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냥 이거를 귀엽다, 귀엽네, 이것도 셀렉, 귀엽네, 이것도 셀렉, 귀엽네, 이것도 셀렉하면 안 돼요. 그 귀엽다의 강약까지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귀엽다와 귀엽다의 차이를 좀 파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근데 구매 대행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뭐냐면요. 구매 대행만으로는 큰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요. 물론 구매 대행만으로도 수익 내시는 분이 있고요. 위탁 판매만으로도 수익 내시는 분은 있지만 그거는 정말 특화되신 센스와 재능을 가지신 분들. 평범한 사람들은 어려워요. 일단 위탁이랑 똑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잘 팔리면 치킨 게임이 달라붙어요. 그럼 아까 위탁 판매에서 배웠었죠? 그런 수익화 차별화 전략, 상세 페이지와 사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요. 구매 대행도 똑같이 기존의 사진으로 업로드를 하고요. 카피라이팅만 바꿔요. 그리고 나서 3-4개 팔리면 싹 갈아줍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사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구매 대행은요, 문제가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면 장거리를 하겠어 하지만 너무 멀면 또 장거리여서 헤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제품 매력적이지만 오래 기다리다 보면 사람들이
구매 욕구가 식어서 악플을 남길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배송이 오래 걸리고 또 구매 대행은 반품이나 교환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요 폴로 이것도 구매 대행으로 구매를 했거든요. 뭐 15만 원짜리인데 보통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반품비가 15만 원이에요. 교환비도 15만 원이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왜냐면 이게 법적으로는 못하게 돼 있는데 법적으로는 환불하라 이거죠. 근데 안 되는 게 우리나라도 일주일 후 반품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7일에서 10일 걸쳐서 왔어요. 근데 고객분이 마음에 안 든대요. 택배 접수를 해서 나한테 왔어요. 그걸 내가 또 그 업체한테 보내고 그걸 다시 그 중국이나 미국에 보낸다? 한 달 걸려요. 그걸 누가 반품해줘요? 그래서 반품이나 교환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법적으로 되게 애매해요. 일단 이거를 구매 대행으로 들어온 거를 판매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처치곤란이다 하는데, 자, 근데 저희는 순수익을 굉장히 높게 가져가는 아이템이죠. 그래서 다른 분들은 3개, 4개, 5개 팔다가 하나 반품 나면 끝. 근데 저희는 뭐 한두 개 팔아도 충분히 충당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 더 매력적인 아이템을 셀렉을 해야 되고요. 결국에는 나만의 브랜드로 만들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그거예요. 동대문 가면 옷 엄청 많고요. 옷 엄청 저렴해요. 근데 여기 여성분들 동대문 직접 가서 물건 구매하세요? 밤 시장 10시에 가가지고 뭐 돌면서? 아니잖아요. 그죠? 결국에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에 맞춰서 본인이 좋아하는 본인의 취향의 쇼핑몰로 갑니다. 그래서 브랜드라는 건 뭐냐면요. 셀렉샵이에요. 소비자들의 취향과 소비자들이 좋아할 것을 예측해서 미리 셀렉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브랜드가 될 수 있어요. 그냥 키워드 생각해서 업로드한다? 프로그램을 싹 다 돌린다? 절대 브랜드 안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서 구매하고 그 스토어 명 기억해요? 그럼 브랜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브랜드가 되려면 이 스토어만의 뭔가가 있어야 돼요. 셀렉샵. 그래서 결국에 브랜딩이 되려면 셀렉샵으로 진행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치킨 게임이 붙어도 사진과 카피레이팅이 다르니까 다른 제품으로 브랜딩이 되고요. 배송이 오래 걸리나 반품 교환이 어려운 거는 사입을 해서. 자, 거북이여서 오래 걸리는데 토끼가 여유롭게 누워있죠. 그래서 사입을 해서 판매하면 배송 속도도 빨라지고 교환 반품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래서 구매 대행과 위탁 같은 경우는 사입을 위한 징검다리예요. 그래서 구매 대행은 비슷하면서 더 매력적인 제품을 해야 되고 그것을 사입해서 판매를 한다고 치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원래 뭐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은 내용을 다루려고 했거든요. 근데 벌써 시간이 끝났어요. 거진. 이제부터는 Q&A 간단하게 받고 또 너무 늦어지면 지방에 계신 분들 너무 막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모에서는 그냥 위탁 판매와 구매 대행 이 정도까지만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정모에서는 조금 더 실전적인 그런 내용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실제로 실전 피드백도 하고 과제도 내보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저희 강의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굉장히 간단한 내용만 촉촉촉촉 했어요. 너무 디테일하게 하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내용보다 조금 더 심화적인 내용이 밸류 소싱 비기너. 여기서 들으신 분들도 있죠. 그리고 그 다음이 밸류어 프로젝트. 그 다음이 스파르타 프로젝트입니다. 관심 있으시면 카페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정모는 이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는 시간 동안은 개인적으로 Q&A를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구매 대행을 하게 되면 타오바오 같은 사이트에서 상세 이미지, 상품 관련된 이미지나 사진을 따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럴 때 어떤 지적 대상 보건 문제라든지 그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웬만하면 중국 브랜드를 해가지고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중국 분들이 한국 쇼핑몰 사진을 그대로 퍼와서 업로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걸 우리가 싹 갖고 오면 우리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일단 모델 사진 같은 경우는 한국 화장법이랑 중국 화장법이 달라요. 중국 분들이 약간 뾰족하게. 근데 한국 분들은 약간 계란형의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중국 분들은 조금 더 입술 진하고 약간 눈썹도 이렇게 한다든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모델들은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사진에서 그 콘센트 있는지를 확인하고요. 그리고 중국 차 번호판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요. 아니면 그 셀러가 통일된 제품을 찍는지, 아니면 잡다한 거 다 올리는 사람인지, 그런 걸 체크를 해봅니다. 콘센트는 우리나라는 구멍 2개죠. 근데 중국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삼각형처럼. 그래서 콘센트를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표지판이 옛날 건 초록색, 요즘은 뭐 흰색, 노란색인데 중국은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표지판을 보고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근데 약간 한국에서 찍는 사진 구도랑 중국에서 찍는 구도랑 틀려요. 약간 한국은 자연광으로 약간 찍고, 근데 조금 되게 사진을 예쁘게 찍거든요. 근데 중국 분들은 약간 그런 감성은 좀 없어요. 왜냐면 그냥 도매처에서 그냥 사진 빠르게 찍고 그냥 카페나 호텔 같은 데서 찍고 그냥 넘기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그냥 포토샵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많고. 근데 요거는 조금 센스적인 부분이어서,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대부분 패션 쪽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패션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고. 근데 다른 아이템들이라고 치면 보통 1페이지에 있는 아이템이랑 똑같은 아이템들은 살짝 피해 주시면 좋긴 해요. 피해 주시면 좋긴 하고, 근데 그거 말고는 그렇게까지 문제되는 경우는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만 피한다고 치면. 좀 애매하다 싶으면 카페에다가 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스마트 스토어 할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밸류 소싱, 그래서 그뭐 투페이지 40개 있는 것 중에서 뭐 좀 좋은 상품을 소싱을 했다고 하더라도 네네. 사실 등록하고 1페이지에 안 들어가면은 네네. 좀 승산이 없다고 좀 보이거든요. 아,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시냐면요. 키워드로만 팔아서 그런 거예요. 그거 말고도 마케팅으로 팔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SNS 마케팅이라든지 뭐 네이버 광고도 있고요. 아니면 뭐 바이럴 마케팅이라든지 다양한 마케팅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매력적인 아이템을 나온다고 치면 그걸 통해서 마케팅을 합니다. 마케팅을 하면 판매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상위 노출을 점수를 주는 기준이 직접 검색을 해서 들어온 사람만 줘요. 이렇게 외부 유입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점수를 주진 않거든요. 대신 외부 유입으로 판매했을 때 일어나는 리뷰수, 찜수, 그런 것들이 쌓입니다. 그러면 순위가 좀 올라가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최신성 점수를 받았을 때 뭐 7, 8페이지라고 그냥 쳐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럼 이렇게 마케팅으로 팔면 3, 4페이지까지 올라가요. 그럼 3, 4페이지부터는 이제 키워드를 검색해서 3, 4페이지까지는 보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은 키워드에서 모이세처럼 이게 판매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먹고 이렇게 마케팅으로도 판매를 하니까 상단으로 더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제품들 같은 경우도 다 상위 노출을 했었고요. 그리고 전 고양이 해먹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뭐 원가가 안 맞아가지고 1+1 제품으로 팔았었는데, SNS에서 친구랑 같이 사면 좋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판매를 해가지고 상위 노출 1등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약간 상위 노출로 기반을 생각한다고 치면 썸네일이 정말 중요해요. 그냥 다른 거랑 비슷한 색깔로 하면 그냥 넘어가져요. 예를 들어서 제가 화장품 판매하시는 사장님한테 다른 사람들이 흰색 눕기를 떴으면 파란색으로 해라, 파란색 계열로 돼 있으면 빨간색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썸네일 색깔만 바꿔서 1페이지 상단 1등 드신 분도 계세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당장 이렇게 생각하실 때 내가 마케팅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매력적인 상품은 네이버 광고만으로도 팔려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마케팅을 어떻게 해볼까?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이렇게 확장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네이버 광고로 판매되셨으면 카페에다 수익 인증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마케팅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제가 다른 강사님들이랑 다르게 저는 열심히 하는 수강생분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재능이 없어가지고 밤에는 택배 상하차하고 낮에는 마케팅하면서 겨우 힘들게 수익 냈었잖아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 약간 저가 오버랩 때요. 옛날 고생했을 때. 그래서 최대한 도움 드릴 테니까 그런 식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도움 되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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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나 블로그, 아니 인스타나 블로그나 뭐 유튜브 같은 외부 유입으로 조금 구매를 이렇게 해야지 그다음에 클릭도 생기는 거고 점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 식으로 템에 따라 다 다른데, 보통 블로그는 아니긴 한데, 제 수강생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래요. 잘 팔려서 보니까 1페이지가 있어요. 우리의 목적은 상위 노출되는 게 아니라 판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음식이 정말 맛있어. 근데 외지야.
근데 손님이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도 전단지 돌리고 마케팅해서 사람을 끌고 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는 방법이 그냥 키워드인지 아니면 마케팅을 해서 끌어오는지 그거의 차이인 거죠. 네네. 사장님은 주로 마케팅을 어디서 하시는지 하고 네. 그 상품이 된다 안 된다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잡는 거예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좀 SNS 마케팅도 하고요. 그리고 바이럴 마케팅도 하고요. 그리고 유튜브도 하고 전반적으로 쓸 수 있는 건 다 쓰긴 하거든요. 근데 블로그는 안 쓰는 편이에요. 왜냐면 블로그는 체험단 쓰고 하잖아요. 근데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물건을 구매할 때 예를 들어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사과를 구매해요. 그럼 그 사과 컨텐츠 안에 있는 리뷰를 보지 그 사과 브랜드를 네이버에 검색해서 블로그 후기까지는 안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블로그를 후기를 달아서 판매로 이뤄지려면 상위 노출되는 블로거들한테 의뢰를 맡겨야 되거든요.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요. 그래서 블로그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고요. 약간 체험단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체험단을 해서 리뷰가 쌓이니까 판매된다는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고요. 체험단을 해서 그 사람들의 후기 사진으로 상세 페이지를 업그레이드를 한다가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요. 왜냐면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리뷰 좋다고 팔리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매된다와 안 판매된다의 거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순수익이 10,000원이에요. 광고비 10,000원 써서 팔리면 얘는 매력 있어요. 안 팔리면 없어요. 끝.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 돼요. 저도 그럴 때 많아요. 이거 너무 애착 가는 아이템들이 있어요. 너무 마음에 들고 이걸로 진짜 해보고 싶은데 저는 센스가 없어서 그런 제품 하나도 안 팔려요. 실제로 제 창고에 막 1000개씩 막 100개씩 있는 상품들 저의 애착성 아이템들입니다. 안 팔려요. 그래서 그런 아이템들을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순수익만큼 광고를 돌려서 하면 됩니다. 근데 약간 요거를 모든 제품을 순수익만큼 광고를 돌리면 좀 빡셀 수 있어요. 광고비를 쓰고 버린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거는 다음 정보 때 다룰 내용이긴 한데 조금 간단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매출 공식이 있습니다. 매출은 노출 곱하기 전환율 곱하기 객단가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사람이 많이 올수록 매출이 날 확률이 높고요. 많이 와서 구경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직접 구매할 확률이 높아져야 그게 좋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제품이 매력적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광고를 해서 업그레이드, 그 노출을 올렸어요. 근데 안 팔려? 그럼 얘는 상세 페이지 문제인 거예요. 제품 문제거나. 그런 식으로 내가 광고를 써서 안 팔렸다. 광고를 써서 돈이 벌렸다. 이거는 너무 야바위 같잖아요. 너무 도박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직접 광고를 해서 데이터, 수치를 만들어내고 그 수치로 분석을 하는 게 트렌드 분석의 핵심이에요. 내가 진짜 이걸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두 번째님 같은 경우도 사이클 그런 식으로 돌려보지 않았나요? 그런 식으로 하면 실제로 처음 분석했을 때랑 두 번째 분석했을 때가 달라요. 왜냐? 데이터가 쌓였기 때문에 더 디테일하고 정확한 수치를 파악할 수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다음 정보 때 디테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혹시 다음 정보 때 네. 네이버 검색 광고 그런 거 네. 당연히 알려드리고요. 근데 저희 카페에 칼럼이 있어요. 칼럼이 있어서 그거대로 쭉 보시면 되긴 하는데 다음 정보 때는 그것도 당연히 다룰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활용하는 방법.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법들 위주로 좀 다음 정보 때는 될 것 같아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신 분? 네네. 그 제품 상세 페이지를 기획하실 때 네. 항상 그 초반에 이제 쿠킹 멘트 같은 거를 기획을 따로 하시는지. 후킹 멘트. 저는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후킹 멘트 같은 경우는 잘하면 너무 좋거든요. 못하면 그렇게 없어 보일 수가 없어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후킹 멘트는 홈쇼핑 말투예요. 여러분 미세먼지로 힘들지 않으십니까? 지금 미세먼지를 다 해버릴 저희 제품이 나왔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게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그 홈쇼핑 말투. 그래서 저는 상세 페이지를 항상 읽어보라고 하거든요. 뭔가 익숙한 리듬감이다 싶으면 홈쇼핑 말투긴 해요.
후킹 멘트를 하려면 진짜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멘트여야 돼요. 근데 후킹 멘트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좀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후킹 멘트를 쓰려고 하시기보다는 좀 아까 말했던 구매 욕구를 매력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포커싱을 하고 그걸 좀 더 압축시키려고 하다 보면 그게 후킹 문구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로 수강생분들을 케어를 하다 보면 후킹 문구라고 해놓고 그냥 어그로 끄는 것들이 많아요. 그냥 후킹 문구랑 어그로는 달라요. 보통 그 눈살이 찌푸러지는 것들은 다 돈과 제품에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저희 뭐 몇십 % 할인하고요, 뭐 하고요, 뭐 하고요, 뭐 하고요, 뭐 하고요.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제 수강생분 중에는 그런 분이 있거든요. 아, 다른 제품들 3만 원에 파는데 그냥 귀찮아서 4만 원에 올렸거든요. 근데 잘 팔리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케아. 싼 걸 좋아하지만 싼 건 비지떡인 것 같은 그런 것도 있고 다양한 것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상세 페이지 만들 때는 이 소비자가 좋아하는 것들에 접목시켜보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순댓국밥이면 든든한 한 끼도 되고 아니면 아이한테 주는 밥 같은 것도 되고 그리고 술안주 그런 것도 되고 그래서 소비자의 모든 것들로 핵심을 꾸려보면 좋습니다. 소비자가 좋아할 게 뭘까를 계속 생각을 해보면 좋아요.